시간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반등하면서 미친 듯이 날아가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쏘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든 뭐 그와 상관없이 그냥 늘 그랬듯이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요 시점이 10월달이었거든요. 10월달. 반감기가 있었던 이 해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4일 오전 5시 59분입니다. 10월 4일 아침이죠. 저희 애기들은 오늘 재량 휴업일이던데 연휴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범위 이내이긴 한데 지금은 좀 반반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태예요. 네,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은 네, 상방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이때가 한 9월 7일쯤 됐죠. 네,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9월 28일까지 한 3주 동안 쭉 올랐다가 지금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승폭에 비해서 얼만큼 조정이 있었냐. 네, 이걸 알아볼 때 쓰는 게 여기에 나오는 피보나치 되돌림이거든요. 네, 이걸 이용해 보면 대체로 조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 군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물론 2, 3, 6까지 되돌리고 여기까지만 되돌리고 올라갈 때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엄청나게 뭐 불리시할 때, 뭐 상당히 불장일 때에는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여기 세 군데가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여긴 넘어섰죠. 네, 382라고 하는데 382가 많이 나와요. 38이나 0.5 여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382에서 되돌리는 거는 이제 끝났고 네, 0.5 물론 이렇게 완전 터치를 딱 하고 가면은 더 정확하긴 한데 뭐 이거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딱 닫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근처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 번쯤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뭐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알기는 좀 어렵죠. 제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라고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왔어요. 뭐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죠. 트리플 바텀.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3번 나왔죠. 변동성이 꽤 큽니다. 되게 작은 진폭 같지만 이게 뭐 한 2,000불씩 오르고 내리고 있거든요. 작은 변동폭이 아닌데 지금 다소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분쟁이 나고 하니까 비트코인은 좀 아직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금은 안전 자산이지만 그래서 좀 전쟁이 나거나 이슈가 생기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생깁니다. 변동성은 누군가에겐 고통이고 뭐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죠. 네, 변동성이 크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저점이 이렇게 3개가 찍혔죠. 그리고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거를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만 3중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RSI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죠. 전형적인 뭐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죠. 네, 저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지표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급하게 떨어졌어요. 네, 급하게 떨어지면서 제 알람 듣고 깼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좀 상승이 있었고 지금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제 눈에는 여기가 다 횡보 구간으로 보여요. 지금 아까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ABC가 나와서 조정을 받는데 ABC 해서 여기까지가 A, ABC, B, 여기 ABC 해서 지금 ABC가 다 나와서 이제는 조정이 끝났냐, 그리고 상승으로 가냐, 요런 게 1번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빠지고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재차 좀 빠져서 5만 한 8천 9천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4시간 봉 상다가 더블 상다가 떠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더 빠져서 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또 4시간 봉이잖아요. 신뢰도가 나름 높은 거라서 좀 상승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찐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4시간 봉 상다도 나오고 했으니까 좀 작은 반등이라도 한 63K 정도만이라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여기가 A파로 하락이 있었고 B파로 반등? 네, B파 반등이 좀 있을 것 같고 C파 하락이 또 있으면서 8, 9K 정도? 네, 여기까지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가격은 업비트 차트는 조금 다르죠. A파, B파, C파 해서 한 8천만 원 안팎 정도? 네,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900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블 상다가 4시간 봉으로 나왔으니까 상승 반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상승을 보고 있어요. 한 6만 3천 정도까지, 요쯤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5만대가 오길래 저는 조금 일부 포지션 들어가긴 했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59,828달러까지 빠졌었죠. 이게 저녁에 여기까지 빠졌다가 또 한 번 또 빠졌거든요. 지금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계속 59,000을 좀 자주 뚫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빠졌고, 여기도 뭐 6만 밑으로 또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은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시기입니다. 현물 매수 뭐 꾸준히 분할 매수 하기엔 되게 좋은 시점이죠. 5만 9천 달러, 6만 달러, 뭐 요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ETF 평단가 있잖아요. 평균 매수 가격. 요게 제가 듣기로 한 62K 정도 되거든요. 6만 2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블랙락도 물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회사가 물려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ETF 투자했던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보다 싼 가격은 저는 괜찮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나중을 놓고 보면 요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좀 되게 좀 어지럽잖아요. 좀 복잡하고 시끌시끌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아무쪼록 좀 화해 모드가 좀 조성이 됐으면 하고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격을 또 다시 좀 하고 있고 막 한 것 같은데, 좀 잘 평화롭게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상자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뉴스나 뭐 이런 거는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엔 그냥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게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이쯤에서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하지만 뭐 숏을 치진 않지만 뭐 조정은 좀 필연적이다. 그리고 조정 받고 가는 게 더 탄탄하게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이밍에 뭐 전쟁 이슈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냥 빠질 때 돼서 빠진 것 같고, 그 타이밍에 분쟁이 난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좀 지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닥이 좀 짚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빠지는데 요 근처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누가 이렇게 지탱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요럴 때는 여기가 좀 단단한 지지선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뚫리면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 2, 3천 불 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근을 지지선 요거에서 깨고 내려가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트레이딩 전략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선물을 조장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선물 투자를 권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한 거 뭐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설프게 듣고서 막 트레이딩 하고 뭐 선물에 빠지고 하면 다들 도박처럼 하시더라고요. 이게 돈을 크게 잃곤 해서 이게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차트 분석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 선물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뭐 기술적 분석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손절 라인은 좀 트레이딩을 만약에 혹시나 하신다면 손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손절 라인은 한 요쯤으로 잡아두시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저점보다 약간 낮은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고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면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큰 손해는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손해는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한 100만 원 투자하면 한 10,000원 정도 손해볼 뭐 그 정도 수준일까요?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하면은 한 17,000원 정도 손해보는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손절라인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 자리들은 트레이딩 하기는 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면 17,000원 손해를 보는 자리고 이익을 본다면 저는 아까 63,000 정도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한 여기 매물대 정도?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되겠네요. 63,000 정도? 이익을 보면 한 요 정도. 그러면 한 4%, 한 4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손익비가 좀 좋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트레이딩을 만약에 하면 만약에 이렇게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요 매물대까지 오면은 50만 원어치 반을 매도를 합니다. 반을 익절하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전부 손절하고 나머지 반은 지금 오래오래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때쯤 계속 가져가도 되고 여기쯤에서 나머지 반을 팔거나 아니면 반은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다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산 곳에서 본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수익은 가져갈 수 있죠. 2만 원 정도 버는 거죠. 이렇게 쌓이면 그게 좀 수익이 쌓여가니까 트레이딩 계획은 뭐 이런 식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물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많아야 뭐 한 1% 되려나?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합니다. 현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물로 접근을 하면 솔직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절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분할 매수해서 계속 모아가는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게 돈 벌기가 가장 쉬운 전략이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한 90%가 돈을 벌 거예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사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 미만인 것 같고, 우리가 가능성 높은 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혹자는 너는 트레이딩 왜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현물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선물은 뭐 끼케야 뭐 한 10에서 20?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고 현물 비중이 훨씬 큽니다. 현물만 투자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바이 앤 홀드. 바이는 이미 했으니까 홀드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차트 분석도 할 겸 시황도 읽어볼 겸 해서 트레이딩을 소소하게 할 뿐이고, 여기 뭐 인생을 걸거나 뭐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실력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 비중이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도 현물러입니다. 현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차트 분석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매일경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좀 재밌는 뉴스라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는 20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20대가 185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10억 이상. 그리고 금액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 185명이 가진 돈이 한 1조 정도 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2억 정도 된다. 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업비트하고 빗썸이 우리나라 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1, 2위잖아요. 여기에서 10억 이상, 뭐 계좌 잔고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평가 금액 다 포함해서 20대가 185명이었대요. 숫자는 되게 적죠. 185명. 하지만 이들이 가진 돈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젊은 부자죠. 네, 20대인데 185명이 1조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52억 정도 된다. 부럽죠. 네, 상당히 저도 역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물려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부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물려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건 뭐 그냥 추측일 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을 잘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은 600만 원으로 몇 억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원효띠 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효띠라는 이 청년이 20대에 이때 자기가 인증한 게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건 뭐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비트맥스인가? 거래소에서 리더보드에 항상 올라가 있어요. 뭐 아마 지금도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좀 암호화폐로 투자로 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걸 노리고 많이들 선물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제 생각에 한 100만 분의 1도 될까 말까 해요. 100만 분의 1? 한 1000만 분의 1? 하여튼 뭐 거의 없는 케이스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만약에 뭐 원효띠가 한 6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니까 6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만 투자해서 시드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챌린지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내 인생 뭘 두고 뭐 투자 뭐 해볼 만한 도전이잖아요. 저는 도전이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손익비인데,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되게 큰 혜택이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실패를 한다고 치면은 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이 정도의 도전은 정말 끊임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집을 한 달이 아직 조금 안 됐는데 중국집을 오픈했거든요. 제가 중국집을 오픈하는데 들어간 투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들어간 투자금이 보증금이 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집을 오픈하는데 들어간 돈이 1,300만 원이거든요. 1,300만 원. 이거 뭐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별로 타격이 없겠는데? 최소한 중식하는 법은 익힐 수 있고 요식업 하는 법은 익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손익비가 되게 좋은 사업이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도전해 본 거예요. 실패해도 뭐 보증금은 어차피 받는 거니까, 권리금은 또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누군가에게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권리금을 뭐 600을 다 받을지 더 받을지 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손해를 봐봤자 뭐 그냥 몇백만 원 수준이겠구나. 그리고 돈을 혹시라도 잘 벌게 되면 미래를 위해서 나의 내공 쌓기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네, 이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도전하고 싶으면 성공했을 때는 정말 큰 혜택이 있고, 실패를 해도 좀 크게 손해볼 거 없는
이런 도전들을 계속해야 저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트레이딩 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벌면 이만큼 벌고 손절을 하면 요만큼 손절하고 요런 거를 계속 해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꾸준히 계속 도전하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대 분들 중에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분들이 뭐 이분들이 뭐 다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건 아니겠죠. 그냥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여기 넣으신 분도 있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뭐 10억 이상 뭐 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 만드신 분은 아무리 부자라도 뭐 부모님이 100억씩 이렇게 20대에 주진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본인이 트레이딩을 잘해서 좀 돈 번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말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큰 돈 갖다 하시면 안 돼요. 최대 600만 원, 네, 요걸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1000달러 정도? 1000달러면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135만 원 정도? 뭐 요 정도 되죠. 네, 요 정도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잃긴 쉽지 않거든요. 원칙을 갖고 투자하면, 원칙 없이 투자하면 다 잃을 수 있지만,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금액으로 시작했었는데 뭐 지금은 좀 많이 불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40대에 10억 이상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0명. 이들은 평균적으로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네요. 너무 부럽네요. 저도 40대인데 참 부럽습니다. 네, 그 코인만 100억 있는 거잖아요. 코인으로 100억이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자산도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100억 부자들이 이렇게 많네요. 하지만 숫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진 않죠. 40대가 뭐 전국에 우리 나이 때는 한 50만 명쯤은 됐을 테니까 1년에.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10 하면은 한 500만 명쯤은 40대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1300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 적죠. 네.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코인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많아요. 네. 코인 계좌가 해외에 많습니다. 저도 국내에 갖고 있는 코인 계좌보다 해외에 갖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 계좌 거래소 기준이라서 보유액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손은 50대다. 50대 분들은 또 얼마일까요? 930명이 13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148억이 넘습니다. 50대 분들. 진짜 부럽죠. 네. 그러니까 50대 분들도 큰 손분들이 적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근데 50대에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00만 명쯤은 될 텐데, 그들이 요 정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930명밖에 안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암호화폐 기준이라서 그렇고 부동산 기준으로 하면은 그 숫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부동산 부자들이 되게 많으니까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져도 10억이 그냥 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되게 많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 암호화폐로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네, 요 부분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기회가 많은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중국집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면 이거는 좀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었고요. 요즘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시면 좀 안 좋죠. 네,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네요. 국군의 날에는 2억 4,200만 달러 뭐 엄청나게 나갔죠. 요즘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바로 반등하면서 미친 듯이 날아가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으악 하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락만 하는 것도 없거든요. 상승만 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있었잖아요. 일단 382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하락을 하는 것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으니까 상다가 떠 있으니까 더블 상다죠. 그것도 좀 상승을 보고 있긴 한데 좀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뭐 기간 조정으로 봤을 때 조정이 이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만으로 끝나고 상승으로 간다면 그건 진짜 불장이죠. 네, 엄청난 불장이 되는 건데 벌써 그렇게 되려나? 뭐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월 셋째 주 아니면 11월에 미 대선 직후 요쯤에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요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예측은 늘 틀리기 쉬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근데 사실 이게 제 예측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잘 봐놨다가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뿐이지 제 뷰입니다. 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 기대를 할 뿐이지 이렇게 된다는 뭐 모릅니다. 뭐 제가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동조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을 때 이때 정말 큰 폭으로 빠졌죠. 큰 폭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약간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되게 높이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뭐 역사상 최고점하고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 근처에서는 한 번쯤 더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10월 말 11월 초 이쯤이면 상승이 나오면서 최고점을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최고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0월 셋째 주 해봤자 네 뭐 끼케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1, 2주?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한 그 정도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듯이 10월 셋째 주에 상승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비트코인은 저는 제 갈 길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란이 미사일을 쏘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든 뭐 그와 상관없이 그냥 늘 그랬듯이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요 시점이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 반감기가 있었던 이 해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모습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바나나 상승 같은 그런 파라볼릭 상승이 10월부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